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이자 강북 삼성병원 교수이신 오광섭 회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아주 중요한 그런 연재를 무려 5개나 들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앞으로 약 한 50분에 걸쳐서 우리 토론자 5분의 전체 오늘 들으신 소감과 또 평상시에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한국의 자살 예방에 대한 제언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로는 우리 중앙일보의 신성식 부국장님께서 약 한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신성식 부국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하고는 다른데요. 앞에 테이블도 없고 익숙지 않아서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전 처음부터 들었던 건 아니고 덴마크 대사님 하실 때부터 들었는데 덴마크 대사님하고 덴마크 얀 교수님하고 두 분 하실 때 놀랐습니다. 이 덴마크처럼 이렇게 복지천국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왜 그렇게 한 해 600명이나 자살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놀란 건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세게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지 또 놀랐습니다. 우리처럼 한 해 10,30명이 자살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600명이면 우리는 춤을 출 텐데 우리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약간의 예감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5년 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갔을 때 다른 제가 약간 사고를 친 게 있어서 그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더니만 거기서 그냥 한 30분 진료받고 나오는데 돈을 안 받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불구하고 돈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저를 진료한 의사가 따라 나와서 여행 잘 하고 돌아가셔야면서 인사까지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600명이나 자살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또 오늘 쭉 그동안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었던 얘기를 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박혜선 박사, 그 다음에 신미석 대표께서 오셔서 또 두 분이 상호 보완하면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에서 덴마크도 그렇고 좀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 역시 청년들이 문제지 않느냐. 아까 우리 대사님도 이 정신건강 청년의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도 보면 지금 청소년 20대 30대 자살이 그 연령대에 사망원이 1위가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계속 그게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는 덴마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대한민국은 이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이 휴대폰을 이용한 SNS 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자살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이 많은데 그걸 지금 제대로 우리가 때려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부가 때려잡으려 해도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수한 불량 내용물들을 갖다가 지워도 끝이 없고, 방통위는 잘 지워달라고 해도 잘 지워주지도 않고요. 그 많은 것 중에서 30몇 프로밖에 삭제가 안 되고 있고, 그게 지금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령화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살 문제 얘기하면서 중앙정부도 지금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일본은 이미 1,700개나 되는 기초단체가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1,700개에 맞는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그 1,700개 단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또 좀 시행하고 교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야 될 것 같고, 근데 한국 지방정부가 도대체 물론 농구나 동대문구 같은데 잘 하는 데가 있긴 한데, 그건 아주 우리가 한 250개 기초단체 중에서 특히 일부인 것 같고, 지역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문제가 얘기하면 아까 제가 박혜선 우리 저 연구원한테 여쭤봤는데 우리가 그 예산이 2001년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본은 2010년 125엔이었고 우리는 2011년 14원이었습니다. 자살 예방 예산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208 이제 올해 168억이고 내년에 이제 208억이 되는데 이 올라간 배율을 따지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절대 금액을 따지면 올해 일본이 한 800억 엔 정도 되죠. 그러면 한 뭐 8천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뭐 비교할 정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여기 계신 그 오늘 의원님들 다 가셨죠? 그죠? 우리가 국회 자살예방 포럼을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국회가 의원님들이 제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그 자살예방 포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해 농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208억은 택도 없죠. 저는 한 2천억 정도 되더라도 될까 말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GDP 규모를 비교하면 한 2천억은 아니더라도 한 5천억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살 예방 예산이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한 500억 돼야 되는데 500억 넘좀 쓸까 좀 더 쓸까요? 근데 그거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 누가 합니까? 정부는 이미 그 제출한 예산에서 208억으로 이미 나갔고 그러면 제일 문제 1단계가 뭐냐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예산소위원회에서 그걸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외교리 전체에서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이 4단계의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30여 분의 지금 우리 그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다 상임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살 관련된 지금 자살 예방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나가 있는데 법률 11월 되면 또 법률 국회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과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의원님들을 갖다 굉장히 쪼아야 되는데 쪼아야 될 분들 지금 다 나가시고 안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208억 가지고요.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지금 꼭 보건복지부 자살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있죠. 그 다음에 근로자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있죠. 그 다음에 농민자살 심하죠. 농림축산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교육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또 있는데 교육부 말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많은 부서에서 208억 우리가 이 208억 어디 쓰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교육부에 제가 지난번에 후배한테 학생 자살 예방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병사들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내년 정부 예산이 조금 늘긴 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35명의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 복지위에서 하는 208억만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각 부처별로 하는 예산을 가지고 세게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택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본에서 아까 우리 지미저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민간 대표와의 협력, 대한민국의 민간 협력기관이 없는 줄 압니까? 많습니다. 찾아보면요, 민간 협력기관이 제가 또 잊어볼 것 같아서 다 써왔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데가 뭐냐면 그 정신보건복지센터입니다. 전국에 거의 다 있습니다. 지공부에 2-3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없는 데도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있죠. 보건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 복지 인프라가 많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복지 인프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습니다. 다른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거 가장 훌륭한 거 뭔가 아십니까? 경로당입니다. 세계적으로 경로당 있는 나라 없습니다. 7만 개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 경로당 굉장한 인프라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에 인구 많은 강서구에 한 5 있을걸요.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그다음 노인복지관 있죠. 그다음 장애인복지관 있죠. 이런 복지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육아지원센터, 재가요양기관, 어린이집도 어찌 보면 복지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집, 병동 이런 걸 합하면요 우지우지 많습니다. 엮지를 못해서 그렇죠. 다 활용하면 됩니다. 거기 이미 우리가 이번
연초에 정부에서 냈던 대책에 보면 건강과 관련해서 그 자살 게이트키퍼 양성한다 했는데 거기 활용하면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작년 한 해 28만 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서 8만 명으로 암 때문에 죽습니다. 암, 그 다음에 심혈관, 뇌혈관, 그 밑에 교통사고 다음이 아마 자살입니다. 5위가 그렇거든요. 5위인데 우리가 암에 대해서 한 해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건강보험에서 암 환자 진료에 들어가는 돈이 8조 원입니다. 굉장하죠. 작년에 쓴 돈입니다. 8조 원을 쓰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원인 5위 정도 되는 자살에 쓰는 돈이 208조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좀 얘기해야 되는데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 전하겠습니다. 제가 꼭 전해주시고. 잘 정리해가지고 꼭 전해주시고. 예, 이번에 작년에 어쨌든 우리가 그 백종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쪽지 예산으로 그래서 그나마 168억으로 올려주셨는데 99억에서 188억으로 올려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고맙긴 한데 이번에 좀 더 큰 걸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 계신 자살운동협의회 회원들님들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 가장 자살률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강원도하고 충북입니다. 광역단체 치면요. 강원도 충북지사 최문순 지사, 그 다음에 충북지사 이시정 지사 불러다가 여기서 우리가 그거 따져야 됩니다. 뭐 하고 있냐고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재선됐는데 최문순 지사도 재선되고 이시정 지사도 재선됐잖아요. 재선됐는데 당신 뭐 했냐 그새 이렇게 당신 도민들이 자살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동안 한 게 뭔지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따질 사람은 장관장이 좀 따져보실래요? 정부에서 못 따집니다. 우리 같은 민간 회계에서 따져야지. 저를 앞에 내세워서 따지십시오. 그 신문이나 방송을 내세워서 따지셔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음 지방선거 때 제가 했던 그대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기초단체별로 자살률을 진짜 가감없이 공개해야 됩니다. 저도 기사를 쓸 때 광역단체는 그냥 씁니다. 쓰는데 기초단체는 주저주저합니다. 왜? 주민들이 항의합니다. 우리 동네 자살을 많은 걸 굳이 밝혀서 도대체 중앙일보를 어떻게 하겠다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는데 제가 주저주저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주저주저하지 않고 기초단체장들이 자기가 공적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다음 질문에 내가 이렇게 자살률을 좀 떨어뜨렸다. 우리가 257개 기초단체 중에서 우리 자살률 1위에서 100위로 떨어뜨렸다. 이거를 자기가 선거 보실 때 1등으로 내세워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회비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비 활동이 지금 점점 여기가 지금 더 오르고 있는데 제가 하나 생각했으니까 꼭 다음에 정책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까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특히 우리 예산 문제 또 그리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실장 자살예방센터장이신 양두석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양두석입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국회 대회의실이 자살 문제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이 무려 7분씩 오시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오시고 덴마크에서도 이렇게 대사가 오셔서 관심을 갖는 것은 뒤늦게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90년서부터 교통 쪽에는 관심이 많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지만 90년대 교통사고가 15,000명씩 하루에 40명씩 사망을 해서 그래서 국회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교통안전 포럼 그래서 지금 일대이신 국회의장이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모시고 3대 이렇게 운영을 해서 교통사고는 15,000명 가던 것을 지금 4,000명으로 줄이게 된 것은 국회의 힘이 가장 컸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걸고 또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그래서 같이
민간 그 시민단체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3분의 1로 줄었는데 우리 자살도 지금 이렇게 14,000명 가다가 지금 이제 12,000명 줄었지만은 이렇게 국회에서 특히 또 언론에서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살은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백종호 교수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또 하면은 또 금방금방 좀 이제 빨리빨리 해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저는 뭐 일본이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깝고 또 시스템도 비슷한데 우리가 일본은 2004년도에 34,000명이 이렇게 최고로 많아져서 2006년도에 자살 예방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상당히 중요했던 거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지만은 국가지방단체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중요했던 것이 온 부처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자살 문제는 이게 복지부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국방부고 학생은 교육부고 그 다음에 직장인은 노동부고 특히 연예인들은 문화관광부고 그리고 농민은 농림수산부고 특히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자살 유가족을 맨 먼저 접촉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관인데 이것을 타살인지 그리고 그 자살인지 그걸 혐의점을 분개하다 보니까 너무 유가족들이 억울하고 아주 뭐 처참하고 특히 시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모들이나 연고자들한테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인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자살이 가족 간의 갈등 또왜 연고자들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연고자들한테 인계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 자살 시도자들이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또 사망으로 이어서 저희 생각에는 경찰이 시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유가족의 인계보다도 그 상담기관이라든가 정부기관 특히 일본에 가보니까 시도자들이 그 구청하고 그 병원하고 연계 체계가 잘 돼 있더만요. 그 시도자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구청의 직원이 직접 가서 그 시도자의 어려움들, 그 개인 사정들 이런 것들을 다 상담을 해서 구호 조치도 하고 또 이 사람들 갖다가 예방 조치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편하게 경찰이 연고자들한테만 인계하게 되면 그 책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게 시도자들이 또 자살했다가 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서 여러 가지 복지부만의 할 일이 아니라 온 부처가 해야 돼서 일본이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말하는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총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추진해서 자살을 줄였던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일본 같은 경우에서 대통령실로 물론 지금 총리실에 이게 3대 프로젝트를 갖다 전도받는 게 있지만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로 바로 올려야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의지를 갖고 그리고 2016년도에 일본의 자살 예방이 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걸 의무화시켰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지금 중앙정부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 얼마나 주인을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민간협의회를 그래서 자살 유가족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살 시도자라든가 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는 법률적인 의료적인 선생님적인 이런 각종 지도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줄이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그 민간협의회가 서울에만 뭐 교육계, 학계, 법조계 이런 기관들이 형성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상당히 형식적인 게 아니고 흘릴 수가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일본과 같이 그런 그 민간협의회가 각 그 시도 그 다음에 구청별로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기관들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민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지역 나름대로의 그 특성에 맞게 대책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들고 마지막으로 그 예산도
아까도 누차 이야기했고 또 여기 일본에서도 오신 분도 백혜선 위원도 너무 일본의 8천억인데 우리는 불과 2007년 10년도 대비하면 100억분이 안 된다는 것은 일본의 거의 80분의 1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대폭적으로 저 계산으로 따지면 3천억 정도를 아까 신성식 국장이 2천억이라고 하는데 제 계산법을 하면은 3천억 정도 올려서 그래야지만이 그 자살 갖다가 빨리빨리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을 많이 주셨고요. 특히 국회 역할, 또 언론의 역할, 또 여러 가지 예전부터 그 대통령 직속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생명존중 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신 임삼진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의미 있는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두 나라의 경험을 배울 게 참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특히 해외 사료를 가져올 때 겉모습과 형식만 모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한다. 철학과 발상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발표 가운데 덴마크에서 그 자살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 또 사회적 담론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일본에서도 보면 백종원 교수님 전에 발표에서 보면은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유가족들이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처럼. 그래서 일본의 한 보고대회 같은 걸 보니까 자살을 말할 수 있는 죽음으로 그게 크게 프레카드로 걸리고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 민간단체하고 같이 보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노력 속에서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담론화가 중요하고 자살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그들의 정말 간절한 목소리 또 서로를 위한 그런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양부석 교수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일본이 아까 발표에서 내각부가 10년을 담당하다가 나중에 보건 후생성으로 이관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초기부터 보건복지부나 일부 부처가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담당하게 한 것, 즉 우리로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 아무리 양보해도 총리실이 10년 동안 담당했다는 거거든요. 그 철학을 배워야 된다. 왜? 개별 부처의 힘으로 담당할 수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백종원 교수님 발표 때 사진에서 보면 저희 생명시민단체들이 생명연대 결성하면서 청와대 앞에 가서 총리실 산하에 생명안전기획단 설치를 요구를 했던 건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지난 김대중 대통령 시절 2001년, 2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획기적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게 바로 총리실에 안전관리 개선 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2년 동안에 무려 교통사고 사망자를 3,014명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중성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고요. 자살 및 생명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나 총리실로 바꾸는 거는 이미 이 경험에서 입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둘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힘도 없는 보건복지부에 일만 많이 가면서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더디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말씀들 가운데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린다든지 조인트 파트너십, 여러 주체들이 함께 하는 데 중요하다는 말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도도부현이나 시정청 모든 지자체가 자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본은 그냥 방치해두지 않거든요.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그 지자체가 대책을 세우는 것을 컨설팅 해주고
커패시티 빌딩, 그러니까 역량 강화를 해줍니다. 끊임없이 상담해주고 전문가가 파견해서 원하는 데는 함께 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알아서 세우라 하니까 제가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자살 예방 종합계획을 전부 갖춰서 지금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데 민망한 게 대부분입니다. 서울시하고 한두 군데 제외하고는 이건 계획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민망한 수준이고요. 특정 광역자치단체는 예산이 7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런 면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그 컨설팅 기능을 중앙정부가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본에서 배워야 될 게 아까 그 PDCA 사이클에서 이 계획 자체가 철저한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유형화하고 거기서 패키지로 대안을 준다는 것. 우리는 지금 통계 수집과 분석, 활용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구조다. 통계청이 1년에 한 번 발표하는 자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통계 수집과 분석 활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자살률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한 비용 또 예산 지출 행정체계 모든 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통사고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게 가장 많이 발생할 때부터 절반으로 줄이기까지의 기간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짧았는데 이런 각계의 노력, 특히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노력으로 이 자살도 반감기를 세계에서 가장 짧게 가지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철학과 발상을 좀 가져오지 않는 아주 신선한 제안을 주셨고요.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은 계획대로는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정책 과장님이신데 장영진 과장님은 다 들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좀 밀어주시고요. 다음에 라이프호프의 장진원 사무총장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덴마크 사례 저도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일본의 라이프링크는 또 이 자살 예방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업적이 있으시고 또 저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는 라이프 호프입니다. 생명은 희망이 있다는 건데요. 물론 기독교 종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민간 자원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또 여러 가지 복지, 뭐 정신이야 이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건강한가, 또 우리 사회가 또 모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의 지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자살 예방 이런 또 안심련에서 진행할 이런 국제 세미나가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전투적으로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로 또 해외 사례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정신 또 철학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형 자살 예방의 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덴마크 사례에서 제가 굉장히 좀 처음으로 좀 감사하고 자극을 받았던 건 뭐냐면 아까도 좀 지적해 주신 이 열린 개방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정신건강과 자살은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형의 자살의 문제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인식의 문제입니다. 자살의 사건이 생겼다거나 또 그 유가족분들이나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의료적인 체계, 어떤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는 인식입니다. 결국은 뭐 정신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뭐 다운 증후군이나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그걸 어디다가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곳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조 모임들도 아주 폐쇄적이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 접근력이나 의학적인 치료조차도 굉장히 좀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여기 이제 의학계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우 울제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도 아무나 몰래 혼자 힘들어서 시장 가서 정신과 약을 처방도 없이 몇십 박스를 먹고 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에서 어떤 인식의 변화, 그런 데서 이 덴마크가 갖고 있는 아까 원 어스인가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저도 자극을 받았어요. 결국은 우리가 뭐 유가족이 나서든 우리 정부가 나서든 이런 민간단체가 나서든 국회에서 나서든 결국은 이 한국의 이 생명에 대한 인식, 문화, 또 가치관에 대한 인식변을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으로 이끌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점에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열린 접근권으로 아까 주장해 주셨던 개방성, 또 투명성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아프다, 또 우리가 어렵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투명성에는 이 사회가 이 죽음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도움을 청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결국 이 사회적 담론화와 함께 이 인식의 개선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발표는 사실 서양에도 이제 뭐 핀란드나 이런 데서 사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덴마크의 사례에서 좀 도전이 되고 저희가 아마 좀 많이 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의 사례는 저희가 많이 지금 한국형이 일본형의 그런 데이터들이나 그런 제도들을 좀 지금 추구하고 실제로 일본이 하고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문제예요. 왜 안 될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데 자살 예방 팀들이나 좀 일본형의 어떤 지자체적인 모델을 많이 따르는데 왜 안 될까? 사실 현장에서 보면 그거를 느끼는 게 결국은 인력입니다, 인력. 전문 인력의 문제예요. 사실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그 비계약직지 정신보건의들을 보면 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뭐 다 자리에 없으십니다. 이제 지속성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민간 지역 네트워크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인식의 기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인력이 없습니다. 민간단체가 물론 많습니다. 근데 그 민간단체를 엮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통일된 또 준비된 어느 정도 정말로 실력이 때로는 있는 필요한 상담사, 정신 서비스 사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지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유가족분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도대체 왜 힘들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이 심리적인 치료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지역적인 서비스를 받다 보면 보통 한 3주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3주간 기다리면 이미 혼자 약 다 드시고 혼자 다 처방하시고 이제 정신병원에도 입원해 갔다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치료인데 결국은 그분들이 외로워서 그렇거든요. 이게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친한 사람한테도 이 일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역 네트워크나 좀 안정적인 뭐 종교나 정신보건의 또 다양한 서클이나 건강한 그런 정신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좀 이런 자살 문제 실질적으로 이제 좀 리듀스 정말로 감소시키고 정말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드리면 모두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네트워크의 문제일 것 같고요. 아까 말한 좀 실제적인 좀 데이터의 문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가 자살자 사망 경찰청 조사와 통계청 조사 외에 사실 응급실 자살 시도율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지자체에서 그거를 투명하게 보고가 되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 웬만하면 또 숨기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진단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기초적인 이런 사회 서비스망이 빨리 회복된다면 아마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가 사실 이 자살이 현대인의 병이지만 이 뒤르케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균형이다. 일과 삶의 균형이고 사실 이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덕적인 빈곤의 문제다. 결국 가치의 문제다. 결국 이 문화가 바뀐다면 한국 사회도 자살도 곧 줄어들고 함께 행복한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의 문제, 또 그리고 전문 서비스 인력의 부재 이런 거에 대한 통렬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텔라 재단의 조재훈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재훈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국회에 이렇게 초대받았는데 굉장히 너무 저 혼자 너무 어린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색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듣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이제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스텔라 재단은 사실 저희 어머니 세례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나도 다양한 대안들과 전문가들 분들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그래도 유가족으로서 느꼈던 저의 5년 동안의 유가족으로서의 삶, 그리고 스텔라 재단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제가 여기 앉기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유가족으로서 느끼는 삶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강한 최대생입니다. 네, 최대생이 가진 건 뭐죠? 몸입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체육대학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제가 군에 입대를 했을 때 굉장히 촉망받는 병사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었죠. 근데 제가 무리를 했는지 이렇게 트럭에서 점프를 하던 중 다리를 착지했는데 다리가 팍 부러진 겁니다. 중대장님, 다리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다리를 다치자마자 바로 중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십자인대 완파를 받게 됐습니다. 좀 더 일찍 다쳤으면 전역을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말년에 다쳐서 군 생활을 다 하고 병원에서 이제 그걸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병문안을 와주시더라고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뭐 친구들, 교수님까지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전 다리를 다쳤는데 밥까지 먹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손은 괜찮은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십자인대를 완파됐지만 저는 지금 100kg짜리 스쿼트도 할 수 있고 정말 건강한,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한 다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군대에 있었을 때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병원에서 이제 빨리 부른다고 이제 대장님께서 저를 휴가를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신데 왜 휴가를 주지? 라는 생각에 되게 불길했는데 가보니까 갑자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저나 저희 가족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군대에서 다리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군대를 굉장히 원망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슬펐던 건 저희 어머니께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고 저보다 항상 저는 운동을 잘했죠. 어머니 공부를 잘해서 사회에서도 엄마처럼 돼야지 라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집안에 계셨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지? 라고 해서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얘기를 하지 못하셨어요. 본인이 우울증을 앓으셨다. 트럭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부러지자마자 다친 저와는 달리 중대장님 도와주세요 라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손을 내밀었던 거와 달리 어머니께서는 그 병을 스스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데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왔고 제가 오히려 이 시간에 오면 돼요 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무도 그 자리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공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 앓다가 결국엔 약에 의존을 하시게 되시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또 하나 이제 저에게 엄청난 충격보다도 더 슬펐던 건 어머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앞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통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국제 자살 예방 포럼에서 있듯이 아직도 우리나라엔 하루에도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1년에 13,000명 그리고 저 같은 유가족을 포함하면 하루에 한 해 8만 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알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단 제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라는 생각에 여행을 갔고 제가 한국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저 먼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남미에서 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미라면 우리나라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 부담 없이 얘기를 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저는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되게 한국에서도 거기 뭐 마약하는 나라 되게 재밌는 나라 아니야? 라고 하지만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저에게 더 놀라웠었던 건 정신건강에서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는 거죠. 혹시 갈라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김연아 선수가 했던 그런 아름다운 갈라쇼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우울증을 통한 갈라를 열고 있었어요. 이런 심각한 주제를 어떻게 갈라로 표현을 했을까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성스럽게 표현을 해서 저는 네덜란드어를 하지도 못했지만 그 분위기 속에 굉장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거기는 재단이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 봐도 좀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돈이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 개인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면 누구나 그 사회 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던 중 스텔라 재단이라는 우울증 방지 NGO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한국에서 온 외국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저를 학교의 프로젝트로 이거는 너의 개인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도와줘야 될 문제인 것 같다 라고 해서 기금 모험에 굉장히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호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전거도 사실은 졸업을 하고 제가 체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정보를 보니 우울증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는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유산소 운동이라고 알게 되었고 제가 어머니를 기리며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 했는데 끝에 포인트는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왠지 거기서 뭔가 희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자살국가가 아니라 행복국가이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과 그냥 어머니께 항상 원망만 했었는데 뭔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기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할까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킬리만자로라는 그런 유명한 산에 꼭대기 이름이 스텔라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6,000km를 자전거를 달리면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 모금 활동을 한 돈으로 이제 이거를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세계에 있는 다른 우울증이나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제가 갔었던 곳이 정말 신기하게도 덴마크도 하나 있었습니다. 덴마크에 갔었을 때 헤드스페이스라는 곳에 제가 갔었고 그리고 우울증에 관한 이제 이벤트를 많이 열어봤는데 저는 되게 춤을 추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파티를
좋아해서 이거를 관련해서 좀 더 인식 개선을 하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재밌게 놀자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하니까 자살과 우울증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다들 인지는 하지만 그것에 발을 이렇게 대기까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러던 중 어떻게 행복 전문가들을 알게 됐고, 행복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와 우울증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휘게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관련해서 책을 쓴 마이크 바이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I'm not sure if you know about Mike. 그분이 이제 말씀해주신 것과 그리고 헤드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제가 느꼈던 정신질환을 이제 다시 제가 뒤로 어머니께서 어떻게 알으셨는지 되돌아봤죠.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심리 상담사가 극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호주의 예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호주보다 63배가 심리학자 수가 적었어요. 심리 상담사 수가. 반면에 병원은 우리나라가 의리의리하게 컸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실지도 모르죠. 분자역에 국립정신의료센터가 있어요. 정말 크게 지었지만 게이트 키퍼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처럼 앓다가 병원에 찾아가는 수가 많은 거죠. 근데 병원에 가니까 환자 수는 너무 많고 그거를 도와주시려는 의사분들의 수는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한 채 환자를 오케이 이 약을 드시면 됩니다. 의사분들도 들어주고 싶지만 그런 의료 시스템상 그런 거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덴마크,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 호주 이 다른 나라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비영리 단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경제 투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이 사회에서 투자를 하냐에 밀렸습니다. 호주 하면 되게 우리 워킹홀리데이도 많이 가고 되게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호주나 덴마크, 뭐 선진국의 가장 큰 특징은 왜 나라가 잘 살았는지 보니까 그만큼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 한 단체에 연간 400억을 투자하는 비욘드 블루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9월 10일에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Are You OK? 데이라는 이제 그런 단체에도 있어서 국민 모두가 이제 자살을 하지 말자는 그런 캠페인을 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봤던 갈라, 그리고 코펜하겐, 그리고 거기 호주에서 봤었던 그런 유수 단체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왜 이 나라가 행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스텔라 재단을 이제 운영을 할 때 이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똑같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저희도 RUK 데이를 런칭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는 캠페인을 이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돈을 부담을 하게 됐고 그걸로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살을 국가가 아니라 행복 국가가 되기 위해선 덴마크 부럽다가 아니라 그만한 경제적인 바탕과 사람들의 투자가 그거를 바탕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행복교육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 우리 일하기 바쁜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국가 발전에서도 당연히 정신건강을 필요로 한 게 더 큰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활동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정책과장이신 장영진 과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장시간 지금 아마 여기 자살 예방을 향한 열망만큼 정시에 끝내겠다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쭉 들어보니까 저하고 제가 자살 예방 정책과에 올해 8월 1일에 왔습니다. 8월 1일에 와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 예산의 문제, 지역사회 인프라, 그리고 법적인 인프라 문제, 그리고 유가족분들께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8만에서 10만 명이 넘는 유가족분들이 생기고 10년이면 100만 명에 가까운 유가족분들이 생길 텐데, 이런 유가족분들께서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된 지원을 요구하고 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다는 사실, 그것이 우울증, 그것이 또 정신과적 치료, 아니면 어떤 적절한 상담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이제 올해 이번 정부 들어서 최초로 그 국정과제 자살 예방에 들어갔고, 올해 초에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24.6명인데 2022년까지 17명대로 아주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자살 예방 정책과가 올해 2월에 신설이 되었고, 여기 뭐 센터장도 있고 언론계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종교계도 있고 그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그렇지만 곧 여러 가지 결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통계 부분에서 좀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찰청, 지금 현재는 통계청에서 매년 9월에 국가 단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단위, 그리고 시군구 단위로 자살 통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고 상당히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치의 경찰의 변사사건 자료 전수를 분석하고 있고, 그 분석 자료가 지금 서울시 중구청 자료하고 서울시 서초구청 자료가 지금 나와서 해당 지자체에 보내드렸습니다. 이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중구에 어떤 A라는 동에 5년간 자살 사망자가 10명인데 특정 아파트에서 10명 중 8명이 사망을 했다. 어떤 아파트에서 자살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어떤 다리 위에서 자살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연령, 특정 직업군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쉽게 대외적으로 공개는 못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근거 기반의 자살을 예방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5년치 자료를 한 번 일회성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지금 어떤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하면은 좀 더 자주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내년부터는 통계청 자료가 매달 나올 수 있는 국가 자살 동향 감시 체계라는 게 하반기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 내년에 통계청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또 SNS 이런 유해 환경들, 아까 신수식 부장님 지금 자리 주셨지만 인터넷 같은데 유해 정보, 가령 동반 자살을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자살 물건을 판매한다든가, 자살 방법을 소개해준다든가, 이런 정보들이 있더라도 방통위에서 이거를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보통신 사업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자발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면 정보가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불법 정보를 게시 혹은 유통했을 때에는 벌칙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얼마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법사위로 넘어가 있고요. 연내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일 먼저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가족을 만나야 되는 건 경찰인데, 경찰에서 유가족을 만나더라도 이게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로 이렇게 연계되는 시스템이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역시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부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자살예방법 개정안 중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지금 그 역시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 담화가 있다는 게 또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산 부분 특히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이제 자살 예방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지금 지난해 168억이었고 올해 208억으로 4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7천억, 8천억 규모인데 이게 사실은 전부처 예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처 예산을 다 관련 예산을 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우울증 스크리닝을 건강보험에서 늘렸다. 그게 이제 가령 2017년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거든요. 이런 관련 예산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 전부처 다 합쳤을 때 2,800억 정도 될 텐데 역시 이거는 관련 예산이고요. 자살 예방을 위한 예산만 하면은 208억이고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부 예산안을 짤 때도 많이 노력했지만 역시 국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스텔라 재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 주셨는데요. 그 저희가 그 지금 국감 기간이고 여러 가지 또 뭐 저희도 많이 바쁘고 하지만 정책 결정을 하고 어떤 서비스가 가고 어떤 제도를 개선할 때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자살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 어떤 협의체를 만들든 거기 유가족의 목소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뭐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끝나고 나서 쪽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주시고 발표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주제 발표도 해 주시고 또 토론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주신 우리 오광석